넷플릭스나 아마존에서 어떻게 수백만의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프로세싱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말도 안 되는 트래픽을 처리하는 중심에는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가 무엇인지 한 번에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전통적인 동기통신 방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보내게 되고 서버가 응답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동기 형태의 통신이에요. 이런 방식은 우리가 전화 통화에 비유할 수가 있죠. 전화를 걸고 상대가 전화를 받고 통화가 끝나야지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HTTP나 GraphQL, gRPC 등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는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소비하는 아키텍처예요.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는 3개의 컴포넌트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이벤트를 생성하는 프로듀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벤트를 소비하는 컨슈머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벤트를 중개해주는 브로커가 존재해요. 이게 바로 동기통신과 가장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의 이 3가지 컴포넌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프로듀서는 특정 상태 변화가 생길 때마다 이벤트를 발생시켜요. 그리고 발생한 이벤트는 브로커에 하나씩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제가 완료됐거나 알림이 발송됐거나 상품의 배송이 시작됐을 때 우리는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장된 이벤트는 컨슈머에 하나씩 순서대로 읽혀서 프로세싱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이벤트는 해당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즉, 이벤트를 생성하는 프로듀서의 관점에서 작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동기통신에서 상대 서버가 정의한 파라미터와 반환 타입을 기반으로 요청해야 되는 방식과 확연한 차이를 저희는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생성된 이벤트를 브로커는 견고하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브로커는 보통 특정 기간 동안 또는 무기한으로 생성된 이벤트들을 순서대로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야 하고 확장에 용이해야 되며 분산된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예요. 이 모든 조건들을 만족하는 게 카프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벤트 브로커로 우리가 카프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RabbitMQ나 Nets처럼 Q 형태면은 그 어떤 브로커여도 구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자, 다음 컴포넌트인 컨슈머는 브로커로부터 이벤트를 읽어서 프로세싱 작업을 합니다. 백그라운드 작업이 될 수도 있고 단순히 로그나 머신러닝 인제스천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아웃풋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연결된 또 다른 이벤트를 우리가 발생을 시킬 수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컨슈머가 동시에 프로듀서일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의 컴포넌트들에서 우리가 알아봤으니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는 확연한 장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디커플링 된다는 거예요. 동기통신으로 통신을 할 때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의 정의에 의존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는 브로커가 이벤트를 중개하고 프로듀서는 누가 이벤트를 소화하게 될지, 컨슈머는 누가 이벤트를 생성하게 될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상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는 장애 상황에 매우 좋은 대처를 보여줘요. 동기통신에서 서버 장애가 생기면은 클라이언트도 영향을 받게 되지만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에서는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컨슈머의 장애가 프로듀서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프로듀서가 장애가 생겨도 컨슈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는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의 장점을 모두 가져갑니다.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적용하면 프로듀서와 컨슈머 둘 사이의 추상화 레이어인 이벤트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인터페이스가 유지되기 때문에 프로듀서가 버전 1에서 버전 2가 되더라도 컨슈머가 버전 1에서 버전 999가 되더라도 둘의 3지대인 이 이벤트만 임플레멘트를 한다면 아키텍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사용하면 발생한 이벤트들의 복귀도 매우 편해져요. 이벤트를 같은 파티션에 저장하게 되면 순서대로 복귀하는 게 가능해지고요. 카프카의 경우에는 특정 기간 동안 또는 무기한으로 견고하게 이벤트를 저장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지원해요.
특정 장애 상황이 생겼을 때 생성됐던 이벤트들을 전부 처음부터 하나씩 재생해서 데이터의 신뢰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가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어떤 아키텍처든 장점만 존재하는 경우는 없듯이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도 단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eventual consistency의 문제예요. 동기통신의 경우 요청 후 응답이 돌아오면은 기대한 상태 변화가 이미 있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는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이벤트에 대한 상태 업데이트가 될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일관성이 생긴다는 의미로 eventual consistency라고 우리는 부르고 한국어로는 궁극적 일관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복 메시지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에서 장애가 생기는 경우 프로세싱 되지 않은 이벤트가 없지 않도록 몇 개 이벤트를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컨슈밍을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미 처리된 이벤트들을 컨슈머가 다시 받을 수도 있어요. 송금 정보가 중복으로 처리되거나 포인트 지급이 중복으로 처리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복 이벤트를 걸러낼 수 있는 이벤트 처리 방식을 저희는 필수로 구현을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잡도가 매우 올라가요. 동기통신 방식은 정확히 어디로 요청을 보내고 있는지 코드만 봐도 알 수 있고 당연히 요청한 서버로부터 우리가 응답을 받기 때문에 통신 방식이 매우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적용할 경우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벤트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매우 복잡해져요. 심지어 하나의 이벤트를 하나의 컨슈머만 소화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컨슈머가 동시에 하나의 이벤트를 소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잡도는 무한하게 올라갑니다. 게다가 더 이상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인프라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브로커의 인프라 또한 우리가 견고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리소스 관리의 복잡도도 매우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러한 장단점 때문에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는 특정 상황에 사용했을 때 훨씬 큰 장점을 발휘해요. 가장 쉬운 예제로는 백그라운드 타스크를 실행할 때 있어요. 결제가 완료되면은 이메일과 푸시 노티피케이션 등 우리가 다양한 알림을 보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과정은 동기 요청 플로우에 우리가 추가할 필요가 따로 없어요. 결제가 완료됐다면은 언제 알림이 와도 조금 늦게 와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때 결제 완료 이벤트를 생성해서 이메일 알림 컨슈머와 푸시 노티피케이션 컨슈머가 각각 같은 이벤트를 받아서 알림을 프로세싱할 수 있도록 하면은 완벽한 설계가 되겠죠. 다음 예제로는 CQRS 패턴이 있어요. CQRS 패턴은 Command Query Responsibility Segregation의 약자로 세상의 API는 크루드로 나뉘는 게 아니라 커맨드와 쿼리로 나뉜다는 관점의 패턴입니다. CQRS 패턴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커맨드와 쿼리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베이스를 분할하게 되는데 이때 데이터베이스의 싱크를 맞출 때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사용하면은 효율적으로 CQRS 패턴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가 패턴이 있어요. 사가 패턴은 여러 서버 간의 트랜잭션을 구현하는 패턴이에요. 트랜잭션 진행 중 에러가 생기면은 보상 트랜잭션을 실행해야 되는데 트랜잭션과 보상 트랜잭션 이벤트들을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로 중계하면은 효율적으로 사가 패턴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어떠셨나요? 당장 사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모든 아키텍처가 그렇듯이 장점만 존재하는 아키텍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장점과 단점을 잘 따져본 후에 내 프로젝트에 적용해볼 만한 사례가 있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사용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빠르게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거는 직접 사용해보는 거니까요. 아니면 저의 Nest.js 백엔드 마스터 클래스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